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관평원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특공으로 2만 6천여 세대가 분양된 상황에서 나온 뒷북 생색내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내 경험이 없는 30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중진 의원들을 제치고 예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파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접종 시작 92일 만인 오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인구 대비 1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예약률이 60%대에 머무르는 데다 접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백신 물량에 맞추다 보니 접종률 증가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사의를 표했습니다. 새 인물을 위해 자리를 비워준다는 게 사퇴의 명분인데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의 부실급식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닥에 드러난 반찬통에 2, 3인분만 담긴 고기 반찬으로 16명 부대원이 나눠 먹어야 했다는 제보가 또 나왔습니다. 부실한 배식에 대해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 죽비에 여권이 움직였습니다. 당정이 세종시 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들은 하늘의 별 따기인 세종시 아파트 청약을 쉽게 받아 공무원들이 재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거셌죠. 공무원들 출퇴근하라고 도입된 제도인데 실거주도 안 하고 심지어 세종시 이전을 안 해도 특공 혜택을 준 사실이 드러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심에 놀란 정부 여당의 전격 발표에 야당은 이미 상당수 혜택을 받았는데 뒤늦은 생색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오늘 당정청 협의를 갖고 세종시 이전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평원 공무원들의 특공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전격적으로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특공 폐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특공 대상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 공무원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또 다음 달 세종시로 옮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도 특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뒷북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할 만한 기관들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해 특공 혜택을 볼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까지 4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고 이전을 앞두고 있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도입니다. 지난 2010년 특공 제도가 도입된 후 세종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분양받은 물량은 총 2만 6천여 가구로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의 24%에 달합니다. 비리가 막 터져나오니까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고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다. 당정은 관평원 사태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 이 공무원 몫의 특공 물량은 시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 특공제도 폐지에 세종시 이전을 앞둔 이 공무원들은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세종시 아파트 공급이 늘까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당정이 특별공급을 폐지키로 하면서 세종 이전이 확정된 중소기업벤처부와 특공 신청 잔여 기간이 남은 행정안전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기회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무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불보지에 고생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전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주거 안전 같은 거라도 보장을 해줄 테니까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차원에서 도입했던 제도고. 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완전 타지에 이렇게 주택을 구매를 하시고 해야 되면 어려움이 사실 큰 건 사실이죠. 최근 세종에 내려온 젊은 공무원들은 집값도 부담스럽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다들 아파트 이런 걸 살려면 도저히 안 되고, 급여 같은 게 이제 공무원 급여가 정말 다른 인간 기업 다른 데 비하면 많이 열악한 편인데 주거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많이 높아지. 향후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특공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데 관평원 사태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는지 의문이란 겁니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는 최근 지방도시 중 청약 경쟁률 1위를 기록한 상황. 공무원 대상 특별 공급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물량은 일반 분양으로 흡수됩니다. 뚜렷하게 가지고 지금은 40% 정도가 특공으로 빠졌는데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오면 시민들은 좋죠.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까지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폐지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입니다. 공무원들의 특공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행복청이 특공 관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자료조차 없다고 합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해도 받을 자료가 없어서 하기 힘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이어갑니다. 10년간 공무원들이 받은 특공 세대 물량은 약 2만 6천 세대. 그런데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행복청은 지난 10년간 당첨된 공무원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공 수혜기관에게 당첨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도 없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당첨자에 대한 정보는 청약 업무 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므로 행복청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공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행복청이 나서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공 당첨이 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선 각 기관장들이 관할한다며 우리가 해당 자료를 요청할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무원 명단과 관련 기록 제출은 강제할 규정이 없는 만큼 야당이 요구한 관평원 불법 특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와 단독주택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믿고 등록을 했더니 이제는 이 집값 상승에 주범 취급을 한다는 거죠. 민주당은 논란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안을 내놓자 임대사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매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절대 집값이 안 떨어져요. 그 세종시랑 LH 사건 묻어가라고 우리를 희생표로 갖다 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안 될 경우에는 NH 및 SH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해버리겠다. 자유민주주의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더니 돌변했다며 배신감도 토로했습니다. 소위 말해 충성을 당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정책이라고 들고 나와서 일단 너희들 거 다 팔아. 강제로.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가 전가될 것이고 결국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받고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권장했다가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 조장 정책으로 마땅히 폐지되었어야 할 다주택자 특혜 정책이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뢰 위배와 재산권 제한 등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신뢰 위배가 아니며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만큼 재산권 제한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시비에 대비해 외부 로펌에서 법적 자문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돌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36세 이준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넘어 2위와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냈는데요. 김웅, 김은혜 등 초선 의원은 탈락했고 중진 후보들은 본선은 다를 거라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8명의 후보 중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5명이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합산 결과 41%를 얻어 2위 나경원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지지율을 얻은 게 주요했습니다. 이 후보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경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가 젊어지고 더 개혁해야 된다는 큰 명제 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봅니다. 본선에 진출하게 된 중진 후보들은 경륜과 리더십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리더십은 이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리더십은 전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변화 수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처를 주거나 위험한 변화는 큰 선거를 앞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변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선거는 간단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럴수록 후보자들께서는 더 좋은 매너를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신진 주자로 주목받았던 초선 김웅, 김은혜 후보와 3선 윤영석 후보는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선 진출 후보 5명은 약 2주 동안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TV 토론회를 합니다. 다음 달 7일과 8일 당원 대상 모바일과 ARS 투표가 진행되고 9일과 10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합산한 최종 결과는 다음 달 11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오늘 국민의힘 예비경선 결과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진짜 1위를 했어요. 네네. 실제로 당 대표까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네, 일단 큰 격차로 1위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 나가 있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본경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수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 바로 바람과 조직입니다. 본경선 때까지 중진 의원들의 조직이 이준석 후보의 바람을 막아내느냐 여부입니다. 오늘 발표된 예비경선 결과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선 이준석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며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죠. 그러나 당원 여론조사에선 나경원 후보가 2위 이준석 후보를 0.5%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바람을 타고 있다는 것이고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바람을 뒤집을 정도로 조직이 가동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예비경선과 본경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요, 당원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국민 여론은 50%에서 30%로 줄고 당원 투표는 50%에서 70%로 반영 비율이 늘어납니다. 조직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오늘 나온 이 결과를 뒤집으려면 조직표인 이 당원표를 얼마나 더 끌어모아야 되는지 계산이 좀 되나요? 네, 일단 예비경선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본경선에도 유지된다고 일단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본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이기려면 당원 투표에서 약 10.5%포인트 이상으로 이겨야 합니다. 10.5%포인트라면 뭐 꽤 큰 수치 아닐까요? 사실 선거에서 1, 2%도 큰데요. 그렇죠. 수치상으로 보면 좀 뒤집는 게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경선까지 분명 변수는 있습니다. 우선 예비 경선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로 진행된 당원 투표가 이 본경선에선 32만 명 선거인단의 모바일 ARS 직접 투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당원들을 얼마나 동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벌써부터 당원들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해서 모바일이나 ARS 투표를 하도록 하는 동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 이준석 후보 단일화입니다. 어린 후보를 두고 중진 후보들이 연대를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일부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 효과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내 선거다 보니까요. 여론과 다른 결과가 나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역대 보수 정당에서 바람이 조직을 이겼던 경우가 있었나요? 네, 좀 과거로 되돌아가면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당 조직력이 강한 박근혜 후보에게 선거인단 투표에선 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론조사로 뒤집었습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과 비슷한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바람이 조직을 못 넘은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2019년 당대표 경선에서 황교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졌지만 선거인단 투표 압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참 이게 30대 당대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그 내부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물론 아직까지 나이를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참 복잡 미묘합니다. 오늘 통화한 한 중진 의원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대선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 다 바꿔야 한다고 한 반면에 다른 의원은 아무래도 나이 어린 게 당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당직자들도 나이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젊은 당직자들은 대선을 위해 세대 교체가 좋지 않겠냐고 하는 반면에 이 고참 당직자들은 당이 시끄러워져서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워낙 생소한 현상이다 보니까 다들 예측이 쉽지가 않은 것 같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자녀 백신 온라인 예약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오늘도 자녀 백신 수량이 계속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병원마다 접종 대기자 수가 수십 명에 달해서 온라인 예약을 안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자녀 백신 접종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정도인데요. 주변 병원에 자녀 백신이 있는지 계속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전부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요, 광주나 대전 등 다른 지역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마다 기존에 전화로 접수한 대기자 명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대기자가 전부 접종을 받은 뒤에야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거의 안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세요. 안 오셔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100분은 이상 계시는데 대기자분이 많으셔서 자녀 백신이 가면 대기자분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65만 7천여 명으로 접종 시작 이래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 중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한 자녀 백신 접종자는 4,229명으로 0.6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접종이 예정된 60세 이상이라도 원하면 자녀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는 시스템 등록이 안 돼 예약에 성공하고도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은 노쇼 예약 안 되세요. 연령대에 맞는 지금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쇼 예약은 안 되세요. 정부는 앞으로 자녀 백신 예약을 전화가 아닌 앱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오늘은 51만 3천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면서 인구 대비 접종률 10%를 드디어 넘겼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92일 만입니다. 그런데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60%대로 아직 저조해서 접종률 증가가 더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건 지난 2월 26일. 92일 만인 오늘 접종률은 인구 대비 10%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접종을 시작했던 미국이 58일 만인 지난 2월 10일 10%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더딘 속도입니다. 사전 예약률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어제 기준 1차 접종 예약자의 98%가 접종을 했지만 고령층의 경우 애초에 백신을 맞겠다고 예약을 한 사람이 64.5%로 정부가 목표하는 80%에 한참 못 미칩니다. 60세부터 64세는 58.4%로 가장 낮습니다. 예약 기간 중에 예약률을 최대한 높이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예약률에는 지역별 편차도 나타났는데 광주와 전남, 전북은 예약률이 70%가 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은 50%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다 같이 해주실 것 같긴 한데 한번 걸렸는데 접종은 하고 싶은데 이 걸린 것 때문에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셔서 충분히 접종해도 됩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정부가 직접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2만 8천 회분이 들어오는 등 백신은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도입량에 맞춰 접종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접종 속도를 갑자기 늘릴 수 없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됩니다. 다음 달 7일에는 60세부터 64세 접종이 시작되고 50대부터 18세 이상 성인 접종은
7월 이후 들어올 백신의 종류와 양에 맞춰 계획이 세워집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검찰 조직에 또 한 번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돌연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자리를 지켜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 오늘 오전 갑자기 사의를 밝혔습니다. 차관으로 취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이 차관은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라며 이를 위해 새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 차관은 지난 22일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게 하고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사의는 이 차관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현 정부에서 법무부 법무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준비팀장 등을 지냈습니다. 후임 차관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 임명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용구 차관은 사의를 표명하며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것처럼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검찰의 기소나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자리를 지키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앞서 검찰 인사 적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죠. 이용구 차관의 사퇴를 시작으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용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법무부 차관이지만 검찰은 이 차관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의는 검찰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택시기사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승인 당시 조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에 거론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차관이 폭행 사건 다음 날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으러 서초경찰서를 방문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경찰의 내사종결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경 양쪽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 차관이 거취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차관 자신은 박범계 장관이 구상하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인사적체 해소의 선봉장이 되는 게 사퇴 이유로 보이진 않는다며 폭행 의혹에 대한 반성이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이 차관의 사퇴로 연수원 동기가 대다수인 검찰 고검장들도 자진 사퇴 압박이 커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 후 오늘 검찰 고검장급 인사 중 처음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고검장들 상당수가 물갈이 인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내부 이야기는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 중 처음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했습니다. 조 고검장은 떠날 때가 되었다는 짧은 입장만 남겼습니다. 조 고검장은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훈 검사 감찰을 지휘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물갈이 인사를 봉헌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먼저 물러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인사 적체가 좀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고검장 상당수는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초 검찰 인사에서 자진 사퇴하지 않는 고검장들을 지검장급이 맡는 보직에 강등 발령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 기류도 강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모욕주기 인사를 해서 사표를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현직 고검장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반발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고검장은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결론이 먼저 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고검장들을 향해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텨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박범계 장관발 대규모 인사에서 현 정권을 겨누고 있는 수사팀은 어떻게 될까 특히 관심이 모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각을 세웠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 결정을 다음 총장에게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호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이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건 지난달 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희봉 전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은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의 직무대행이 결론 짓기보다 후임 검찰총장이 처리하는 게 맞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개입 의혹을 받는 이광철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팀의 아무 입장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남관 대행은 법무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가시화되자 판단 책임을 미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주요 권력 수사팀 관계자들이 물갈이되면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승인했던 조 대행이 전현직 정부 관계자를 줄줄이 기소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윤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함께할 사실상 마지막 청와대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인사보다 남은 인사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근무한 민정수석실 터줏대감 이광철 비서관. 정권 관련 수사 때 자주 이름이 거론됐고 기소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함께할 사실상 마지막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 문턱에 놓인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은 이번에도 유임됐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으로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인 이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한 친조국 인사로 통합니다. 인사 논란에 책임을 지라며 야당이 교체를 요구한 김회숙 대통령 인사수석,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진석 대통령 국정상황실장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교체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신임 국민소통수석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시민사회 수석엔 방정균 상지대 부총장이 발탁됐고 경제보좌관엔 남영숙 주 노르웨이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오늘 새로 임명된 수석과 비서관 8명 중 6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임기 말 원활한 당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또 누굴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어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냈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내용이 좀 나왔다면서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판이 눈에 띄었는데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 윤석열 검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윤석열은 영웅에서 반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재보선 패배 이후에 이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 목소리가 당내에서 좀 나왔었잖아요. 자, 출간 소식 이후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책을 예약 구매했다는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나오자마자 사서 읽어보겠다고 했고요. 조 전 장관은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는 이제 친문들이 다시 힘을 내는 계기가 마련된 거네요. 네, 여권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 참으로 아프고 미안하다, 검찰개혁 완성에 힘을 바치겠다고 했고, 대선 생각이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사태라고 그렇지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요. 그런데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조국 사태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 듯한 말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당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사흘 전 조국 사태를 지적한 청년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내로남불적인 사태. 당 대표에서 이 국민들에게 이걸 정리한 것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조국 문제, 오거돈 시장 문제, 박원순 시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송 대표 측은 책 출간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중도층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고심이 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톡톡 뒤끝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정당 대표들을 초대했었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팔을 툭툭 친 걸 두고 오늘까지 뒤끝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팔을 왜 툭툭 친 겁니까? 네, 김기현 원내대표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분은 또 실리를 다 챙겨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말씀드린 건데 툭툭 치셨는데 악의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대통령이 팔을 살짝 치네요. 뭐 그만 이야기하라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은 어제 미국 대통령을 속된 말로 까는데 동조할 수가 없어서 문 대통령이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앞으로 따로 자리를 만들지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이제 김 원내대표가 외교적으로 결례되는 말을 했다는 건데 김 원내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노련한 외교관이라는 차원에서 한 말인데 그걸 깠다고 표현하다니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잘 만나놓고 또 뒤끝으로 멀어지네요. 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엔 청와대와 국민의힘 모두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년 3개월 만에 만났는데 뒤끝이 나오는 걸 보니까 또 한동안은 안 만날 것 같네요. 자,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번 터진 분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대 내 부실급식 논란이 또 터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반찬을 주며 부대원 16명에게 나눠 먹으라고 했다는 고발이 나왔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부실급식도 문제지만 양을 맞추지 못하는 이 부실 배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음식통에 놓인 삼겹볶음이 바닥을 드러냈고 두세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만 남았습니다. 육군 53사단에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어제 점심급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대에 남은 16명 가운데 간부가 식당을 찾아 항의했지만 알아서 나눠 먹으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바나나 또는 라면으로 점심을 대신했다고 주장합니다. 게시된 사진 아래에는 음식 쓰레기를 담은 짬통 아니냐, 멍멍이가 침 흘리겠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51사단에서 첫 고발이 나온 뒤 이달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2차례를 통해 급식 관리 감독을 강조했지만 군내 고충 처리 체계와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진실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글쓴이는 달라진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선호하는 메뉴가 나올 경우 배식 순서가 늦은 부대는 충분히 배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배식을 관리해야 하는 급양관리관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는 치사병이 혼이 났어요. 왜 배식 줘야 돼? 배식할 때 관심을 안 주냐. 괜히 치사병한테 뭐라 하시는 거죠. 해당 부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온라인 쇼핑업체 물류창고에서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 500대가 없어졌습니다. 범인은 이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이 급했다고 합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온라인 쇼핑업체 직원은 물류센터에서 재고를 정리하다 휴대전화 500대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건이 사라진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휴대전화 판매처를 역추적한 끝에 14개월 만인 그제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범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2월 직원들이 밥을 먹으러 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평소 업무에 이용하는 지게차로 미리 빌려둔 화물차에 휴대전화를 옮겨 실은 겁니다. 한 대에 160만 원 정도인 휴대전화 500대를 팔아 챙긴 수익은 8억 원. 그제 근무 도중 체포된 남성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에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범행 동기도 털어놨습니다. 집값 조치랑 이제 전세 자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성은 휴대전화를 팔아넘긴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이번 일을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습니다. 재고 조사하는 사이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거에 관련이 뭐가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네요. 경찰은 남성이 전세보증금으로 쓴 돈을 포함해 불법 수익금을 모두 환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이른바 배드파더와 배드마더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조치를 받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8살과 12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모 씨. 이혼 후 6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한 전 남편을 찾는 건 오롯이 김 씨의 몫. 전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해보고 찾아가 무작정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전화하지 마시고요. 피하지 말고 전화하지 않으면은 저희도 직장으로 쳐들어갈 거예요. 지난 2016년 이혼한 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소가 본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가에서 거주하지 않는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하게 돼 있지만 한 번도 못 받은 가정이 73%에 달합니다. 같이 사시는 내연녀분에게는 비싼 사다 주고 생일날 챙겨주고 우리 애 생일에는 문자 한 통 없고 장난감 하나 사준 적 없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운전면허 정지, 7월부터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조치가 재판을 통해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판결이 나온 뒤에야 가능하단 겁니다. 그나마도 위장 전입으로 거주지를 속이고 잠적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양육비 미지급된 금액은 존재가 되는데 왜 이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엄청 외로웠죠. 엄청 외로웠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도 몇 번을 전화했었는데 거기서는 기다려봐라.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금액인 거고.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터레스 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오늘 대사관 SNS에 성명서를 올려 이런 계획을 밝히고 부인이 직원 2명을 개인적으로 만나 직접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스쿠이의 대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여름 대사 임기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네. 치솟는 집값 문제,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있는 미국도 심각합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자 27명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한다는데요. 유승진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 도심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출퇴근이 불편해 주목받지 못했던 이곳에 최근 주택 거래가 활발합니다. 더 큰 사이즈의 집을 선호하게 되고 굳이 도심에 있는 직장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재택근무의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30일, 45일 걸리던 세일즈가 최근에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면 팔리는 그런. 1970년대 이후 처음 3% 아래로 떨어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27개까지도 오퍼가 들어온 경험이 있고요. 심지어는 마켓에 내놓기 전에 쌓인 말뚝을 꼽자마자 연락이 와서 마켓에 내놓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돈을 얹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연락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집 내부도 보지 않고 묻지마 매수 양상도 펼쳐집니다. 미국은 이렇게 집을 내놓는다는 간판을 밖에 걸어두곤 하는데요. 매물 자체가 줄어든 요즘은 이런 간판을 찾기 힘듭니다. 버지니아 주에 나온 주택 매물은 1년 새 40% 줄어든 반면 거래 가격은 12.5% 급등했습니다. 지난 3월 13.2% 오른 미국 전체 주택 가격 지수는 1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백악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concerned about housing affordability and access in the housing market, and our team is watching it very closely.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미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 치솟는 등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는 부동산부터 일상생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우유처럼 생긴 바디워시, 소주병을 닮은 방향제. 최근 이렇게 전혀 다른 종류의 물건과 콜라보한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는 디자인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진짜 도를 넘었다. 우리 작은아이가 우유인 줄 알았대요. 우유 모양의 바디워시, 구두약처럼 생긴 초콜릿 등 식품 디자인을 본뜬 생활용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 1살짜리 남자아이가 집에서 튜브형 손소독제를 삼키거나 50대 한 여성이 포 형태의 일회용 손소독제를 젤리로 착각해 먹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제 손에 있는 2개의 소주병 중 1개는 실제 소주병이고요. 나머지 1개는 방향제입니다. 이렇게 방향제 꼬지가 있습니다만 얼핏 보면 모두 소주병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2개 이렇게 보시면 뭔지 아세요? 이건 소주. 네, 이거는요? 미니어처. 실제로 찬장에 그 양주 같은 게 미니어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키징이 완전히 똑같으면 아무리 경고 문구가 있어도 그런 걸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따서 먹진 않잖아요. 이것도 소주 아닌가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와서 목마를 땐 아니면 술 한 잔 더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생각 없이 이런 마크를 바꾸거나 아니면 병 색깔 또는 이 뚜껑 같은 부분을 바꿔야지 좀. 논란이 식지 않자 정부 여당은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식약처와 막바지 협의 중입니다. 식품이 아닌 상호나 상표, 포장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이색 제품 개발도 좋지만 소비자 안전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골퍼가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에 섰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쟁쟁한 프로들과 실력차도 컸지만 위대한 도전엔 어떤 장애도 없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은 한정원 씨가 초청 선수로 프로 무대에 선 겁니다. 여성 절단 장애인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씨는 사고 이후 좌식 배구와 휠체어 테니스 등 만능 스포츠 우먼으로 변신했습니다. 교사 생활을 계속하면서 골프에서도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250m를 넘나드는 장타 실력에 2018년에는 장애인 세계선수권을 제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 무대가 주는 긴장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심의 티샷은 번번이 페어웨이를 벗어났습니다. 자신 있던 장타력도 오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한정원 씨는 대회 첫날인 오늘 42 오버파로 컷오프 탈락했습니다.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지만 많은 장애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의 눈물이고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내일까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프에선 신체적인 장애가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외발로 스윙하고 총총 뛰어다니는 후안 포스티고 아르체도 위대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장애인 대회를 여러 번 석권했습니다. As playing one leg, the core has to be like a rock. 장애를 뛰어넘는 도전에 한계란 없습니다. 서울의 뉴스 강병규입니다. 요즘 들어 비 소식을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비가 주말을 끼고 온 적이 많았는데요. 이 중국 북동지방에 정체된 저기압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비구름이 자주 만들어졌던 겁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에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도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영서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곳과 내리지 않는 곳 모두 자외선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2도, 광주 25도로 무덥지 않겠습니다. 등산하신다면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북한산의 최고 기온이 18도, 제주 한라산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두꺼운 외투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까지는 중부지방에 짧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이 화제입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는 자체하고 원외 36살 당대표,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실체가 뭘까? 민주당이 시민들을 만나 조사해보니 이런 모습이 떠올랐다죠. 민주당은 독단적이며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 50대 남성. 국민의힘은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엘리트주의 50에서 70대 꼰대 남성. 20대, 30대 서민, 공감 이런 게 두 정당이 없는 거죠. 오늘의 한마디, 기성정당이 자초한 열풍을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